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43장, 도시의 저항 세력. 비밀의 지하 농장이 발견된 이후 하스 키친은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곳은 잿빛 도시의 심장부 아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비밀스러운 대장간과도 같았다. 아드리안의 지휘 아래 사람들은 단순한 오합지졸에서 벗어나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글루미코의 압제에 숨죽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일을 개척하려는 작지만 단단한 저항의 씨앗이었다. 소문은 이제 다른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맛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이 아니었다. 하스 키친 내 가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문은 마커스와 같은 숨어있는 조력자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시의 그늘진 곳으로 스며들었다. 변화는 시청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커스처럼 매일같이 무의미한 서류 작업에 영혼이 갉아먹히던 하급 관리들 몇몇이 그의 비밀스러운 제안에 응했다. 그들은 글루미코의 독재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항할 방법도 구심점도 없어 체념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글루미코의 식량 유통망에 대한 감시 보고서를 몰래 빼돌리거나 예정된 순찰 경로와 같은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들을 마커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대전쟁 이전에 도시의 동력원을 설계했던 늙은 기술자들도 합류했다. 그들은 글루미코가 세운 잿빛 건물들 아래 자신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만들었던 낡고 잊힌 동력관과 통신선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 농장에 최소한의 빛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동력을 연결했고 글루미코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는 잿빛 도시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던 예술가들까지 찾아왔다. 그림을 그릴 물감도, 노래를 부를 무대도 빼앗긴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하스 키친의 음식에 담긴 감정의 색채와 가온의 글씨가 품고 있는 온율의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지하 농장의 벽에 잿빛 도시의 사람들이 있고 살았던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림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에 색을 입혔고 그들의 노래는 어두운 지하 공간에 온기를 더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가온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소녀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우리는 뿌리입니다. 어느 날 밤 지하 농장에서 열린 비밀 회의에서 카엘이 모두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공장 노동자의 피로 대신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글루미코 놈들은 땅 위에 화려하지만 뿌리 없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뿌리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우리는 저 잿빛 아스팔트를 뚫고 새로운 싹을 트우게 될 것입니다. 뿌리, 그 이름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그들은 스스로를 뿌리라고 칭했다. 아드리안은 군사 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뿌리를 체계적인 조직으로 이끌었다. 그는 전투조, 보급조, 정보조, 선전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가온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방 안쪽에 숨어 세상이 두려워 떨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뿌리 위 정신적 지주이자 그들의 싸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메뉴판에만 글씨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뿌리 위 강령을 썼다.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운다. 잊혔던 맛, 빼앗겼던 감정,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마음. 우리의 싸움은 총칼의 싸움이 아닌 마음의 싸움이다. 그녀의 글씨가 담긴 작은 쪽지들은 예술가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뉴트리큐브 배급표 뒷면에 낡은 건물의 벽 귀퉁이에 아무도 읽지 않는 낡은 책갈피 속에 숨겨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었다. 하스 키친과 지하 농장은 이제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잿빛 도시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었다. 글루미코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아래에서 도시의 저항 세력 뿌리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들은 폭풍 전야의 숲처럼 거대한 변화를 위해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44장, 축제의 날, 특별 메뉴. 매년 돌아오는 잿빛 도시 건립기념일은 애쉬버그 시민들에게 가장 우울한 날 중 하나였다. 그날이 되면 도시의 모든 스피커에서는 하루 종일 글루미코의 엄적을 찬양하는 소음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광장으로 강제 동원되어 감독관의 지루한 연설을 들어야만 했다. 축제의 유일한 선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특별 뉴트리큐브가 전부였다. 그것은 기쁨의 날이 아닌 통제와 굴종을 재확인하는 위식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지하 농장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한 아드리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올해 기념일은 우리의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그의 선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글루미코 놈들이 잿빛 절망을 배급할 때 우리는 진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맛과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작전명은 고요한 축제였다. 글루미코의 감시망을 피해 도시 전체에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총칼이 아닌 하스 키친 위 특별 메뉴였다. 아드리안과 재배조는 며칠 밤낮으로 지하 농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수확했다. 밀은 아니었지만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곡물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고 향긋한 허브와 달콤한 뿌리 채소를 잘게 다져 넣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천 개의 작은 빵을 구웠다. 모양은 투박하고 제각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뿌리 위 모든 땀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빵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은 가온의 몫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였다.
수천 개의 빵 하나하나에 각기 다른 마음을 담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글씨를 쓰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널빤지나 종이에 글씨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작은 나뭇잎 조각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옷붓으로 마음을 새겨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아빠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라는 마음을 새겼다. 처음으로 웃었던 노엘의 얼굴을 그리며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순수한 기쁨이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드리안의 든든한 등을 생각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카엘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실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태어난 수천 개의 마음들은 엘라라와 다른 엄마들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빵에 매달렸다. 그것은 하스 키친 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위대한 특별 메뉴 마음의 빵이었다. 마침내 기념일의 아침이 밝았다. 도시는 여느 때처럼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공허한 창가가 울려 퍼졌다. 광장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시민들이 기계처럼 모여들었다. 바로 그 순간 뿌리 위 작전이 시작되었다. 카엘과 해고된 노동자들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과 지하 통로를 통해 유령처럼 움직이며 곳곳에 마음의 빵이 담긴 주머니를 놓아두었다. 시청의 하급 관리들은 화장실이나 비상계단처럼 감시가 소홀한 곳에 몰래 빵을 숨겨두었다. 예술가들은 선전 포스터 뒤에, 낡은 동상에 발치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그들의 희망을 심어두었다. 잠시 후 광장에서 감독관 발레리우스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동안 도시 곳곳에서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배고픔에 지쳐 뒷골목에 쓰러져 있던 한 노인이 우연히 빵 주머니를 발견했다. 그는 허겁지겁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전 고향을 떠나오기 전날 밤 어머니가 사주시던 바로 그 빵 맛이었기 때문이다. 공장의 한 젊은 노동자는 화장실에 숨겨진 빵을 발견했다. 빵에 매달린 나뭇잎에는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빵을 먹으며 잿빛 도시에서 잊고 살았던, 화가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어릴 적 꿈을 떠올렸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다. 기적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빵을 맛본 사람들의 잿빛 얼굴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감정의 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으며, 어떤 이는 옆 사람에게 자신이 맛본 기억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완전한 무관심과 침묵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글루미코 타워의 하얀 방, 발레리우스는 자신의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도시 곳곳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수백 개 떠 있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설명할 수 없는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화면에 고정되었다. 광장 한복판,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손에 들린 마음의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웃음은 잿빛 세상에 던져진 가장 눈부신 폭탄과도 같았다. 발레리우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이제 기계 인형이 아닌 분노로 얼어붙은 빙하와도 같았다. 모든 부대, 즉시 출동.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바이러스를 박멸한다. 고요했던 축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45장, 함정, 그리고 납치. 광장에 울려 퍼지던 감독관의 연설이 갑자기 끊겼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과 잿빛 제복을 입은 글루미코의 무장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아직 어리둥절한 표정의 시민들을 거칠게 밀치며 외곽 7구역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이러스의 근원지, 하스 키친이었다. 올 것이 왔군. 뿌리 위 비밀 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들은 아드리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여. 카엘, 당신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 농장으로 대피시켜. 마커스, 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고 상황을 계속 보고해. 엘라라, 아이들을 부탁하오. 아드리안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가게에 남은 몇몇 남자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치고 글루미코의 진입을 최대한 늦출 준비를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냥용 소총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퇴역 군인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시 총을 든 전사였다. 가오나, 너도 어서 카일과 함께. 아드리안이 다급하게 가온을 향해 말하려던 순간 가게의 작은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다. 최루탄이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자욱하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젠장, 앞뒤로 포위됐다. 밖에서 카엘의 외침이 들려왔다. 글루미코는 가게의 정문뿐만 아니라 뒷골목까지 완벽하게 포위한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섬멸 작전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안에서 아드리안은 필사적으로 가온을 찾았다. 연기 속에서 가온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울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엘라라의 아들 노엘을 품에 안고 아이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신의 옷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드리안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글루미코의 목표가 가온이라면 왜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거지? 최루탄은 가온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가게에 최대한 오래 묶여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함정이다. 아드리안은 깨달았다. 이 모든 소라는 자신들의 시선을 이곳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였다. 진짜 목표는 여기가 아니다. 지하 농장. 아드리안이 비명처럼 외쳤다.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커스가 알려주었던 정보. 도시의 낡은 지하 통로. 글루미코가 그 경로를 몰랐을 리가 없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예감은 맞았다. 아드리안과 뿌리 위 주력 멤버들이 하스키친 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동안 검은 특수 장비를 착용한 발레리우스의 직속 정예 부대는 유령처럼 조용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낡은 하수구를 통해 지하 농장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커스가 알려준 경로가 아닌 발레리우스만이 알고 있는 버려진 예비 통로를 이용했다. 지하 농장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바깥의 소란에 불안해하면서도 아드리안의 명령을 믿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가오는 아드리안의 외침을 듣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노예를 엘라라에게 맡기고 아드리안이 막을 새도 없이 주방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다. 지하 농장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지하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갑게 빛나는 총구와 감정 없는 눈빛의 정예 부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방위 주인, 감독관 발레리우스였다. 드디어 만나는군, 작은 서체술사. 발레리우스의 목소리는 지하의 차가운 공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가오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으로 막혀 있었다. 사방이 포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한편 하스키친 내서는 아드리안이 미친 듯이 길을 뚫고 있었다. 그는 최루탄 연기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을 막아서는 글루미코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마침내 지하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동료들과 사늘하게 식어가는 희망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가오는 사라졌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자리, 바닥에는 작은 옥붓 하나만이 외롭게 떨어져 램프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다. 아드리안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집어들었다. 그의 입에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짐승의 울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부, 잿빛을 물들이는 레시피. 46장, 글루미코의 심장부로. 납치된 가온이 눈을 뜬 곳은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듯한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방이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온통 흰색. 그 거대한 공간의 중앙에는 역시 흰색인 책상과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곳은 잿빛 도시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둔회, 글루미코 타워의 가장 높은 층, 감독관 발레리우스의 집무실이었다. 발레리우스는 책상에 앉아 마치 흥미로운 곤충 표본을 관찰하듯 가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적이나 위협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이성적인 호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이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지. 너의 위대한 재능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쓸 기회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손짓으로 홀로그램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잿빛 도시의 참혹한 현실이 데이터와 그래프로 펼쳐졌다. 높은 범죄율,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 끝없는 다툼과 폭력.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슬픔은 나태를 낳고 분노는 파괴를 낳으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소유욕과 질투를 만들어내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모든 고통의 근원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다. 그는 화면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글루미코의 뉴트리큐브를 먹으며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통제되어 안정된 사회의 데이터가 나타났다. 나의 목표는 이 비효율적인 고통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않는 완벽하게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너의 힘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너의 그 감리의 서체술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배급하는 거다. 슬픔을 없애주는 뉴트리큐브, 만족감을 주는 뉴트리큐브. 더 이상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완벽한 세상.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미래다. 발레리우스의 논리는 빈틈없고 거대했다. 그는 가온을 악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대우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가온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정말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빠를 잃었던 슬픔, 홀로 거리를 헤매던 공포, 그런 끔찍한 감정들을 누구도 겪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만 그 순간 가온의 머릿속에 하스키친 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스튜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카엘 아저씨, 아들의 첫 미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엘라라, 잊었던 아내를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서 위안을 찾던 노인. 그녀는 깨달았다. 발레리우스의 완벽한 세상에 빠진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아니요.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슬픔이 없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을 모르고 얻은 행복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아저씨가 만들려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인형들의 세상일 뿐이에요. 발레리우스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리석군. 감정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사느니 안정된 행복을 누리는 인형이 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선택할 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한편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하스키친 내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가온이 사라진 지하 농장을 샅샅이 뒤지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옥붓이 떨어져 있던 자리 근처 가장 큰 버섯갓의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글씨였다. 가온이 떠나기 직전 자신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것은 레시피였다. 하지만 평범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가장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한 방울의 눈물 레시피. 재료는 단 3가지였다. 지키지 못한 자의 후회, 되찾고 싶은 자의 용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하얀 눈물. 아드리아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뿌리 위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레시피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지키지 못한 자의 후회는 바로 아드리안 자신의 이야기였다. 되찾고 싶은 자의 용기는 뿌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하얀 눈물. 마커스는 그것이 글루미코 타워의 냉각 시스템을 순환하는 액체 냉각수를 가리키는 은어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늙은 기술자는 그 냉각수가 도시의 낡은 지하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가온이 남긴 글루미코 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납치되는 순간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드리안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는 뿌리 위 모든 조직원들을 소집했다. 작전 개시다.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지하 농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의 심장을 되찾으러 간다. 글루미코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그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온이 남겨준 레시피가 꺾이지 않는 용기가 되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잿빛 도시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부, 잿빛을 물들이는 레시피. 47장, 맛을 잃어버린 악당. 글루미코 타워의 하얀 방은 완벽한 무균실과도 같았다. 그곳에는 어떤 먼지도, 어떤 소음도, 어떤 감정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감독관 발레리우스는 그 완벽한 통제 속에서 가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소녀의 신체에 미세한 센서를 부착하고 그녀가 글씨를 쓸 때 발생하는 뇌파와 심박수의 변화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찰했다. 흥미롭군. 홀로그램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그래프를 보며 발레리우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가온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녀의 뇌 특정 부위에서 강렬한 활동이 감지되었고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변했다. 반대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자 데이터는 혼란스러운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주지는 못했다. 왜 희망은 안정적인 파동을, 절망은 불규칙한 파동을 만드는가? 그것이 어떻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발레리우스의 완벽한 논리 회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실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가온의 앞에 완벽하게 계산된 영양소와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케이크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케이크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자, 너의 힘을 증명해보아라, 아이야. 이 완벽한 물질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주입해봐. 네가 성공한다면 너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지. 가온은 케이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발레리우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군요. 가온의 말에 처음으로 발레리우스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맛은 불필요한 감각일 뿐이다. 아니요. 맛은 기억이에요. 가온이 말했다. 따뜻한 스튜를 먹으면 엄마의 품이 떠오르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친구와 함께 웃었던 생일이 떠올라요. 맛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모든 맛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가온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발레리우스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꿰뚫었다. 그의 눈앞에 흐릿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잿빛 도시가 아니었던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있던 아주 오래전의 기억. 그는 촉망받는 식품공학자였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 그의 딸은 유독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야채 수프를 좋아했다. 아빠가 만들어준 영양 만점의 에너지바보다 엄마의 서툰 수프에 더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다. 원인은 유통 과정에서 오염된 식자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놓았고 그의 아내와 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약을 만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딸은 마지막 순간 아빠의 품에 안겨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엄마가 끓여준 수프가 먹고 싶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딸이 사랑했던 그 수프의 맛은 이제 그에게 죽음과 상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뒤엉켜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맛을 증오하게 되었다. 맛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며 통제 불가능한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모든 맛과 감정을 제거하여 어떤 위험도,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 그것이 그가 뒤틀린 사랑으로 완성하려 했던 유토피아였다. 어리석은 감상이다. 발레리우스는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지배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너의 그 위험한 놀이도 오늘로 끝이다. 너를 분석하면 너 없이도 너의 힘을 복제할 수 있을 테니. 그는 가온을 향해 손짓했다. 방위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하얀색 의료용 기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맛을 잃어버린 악당이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파괴해버린 가장 불쌍한 영혼이었다. 48장, 아드리안의 반격. 하스키친 위 지하 농장은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은 이제 절망의 피난처가 아닌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아드리안은 가온이 남긴 레시피를 펼쳐놓고 뿌리 위 핵심 멤버들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레시피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지키지 못한 자의 후회, 되찾고 싶은 자의 용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하얀 눈물. 아드리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첫 번째는 나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그의 눈에 죽은 전우 레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의 후회는 평생 그를 짓누르는 족쇄였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 후회를 가온을 되찾아올 힘으로 바꿀 터였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다. 그의 시선이 동료들을 향했다. 카엘의 굳건한 눈빛, 엘라라의 단호한 표정, 마커스의 침착한 얼굴.
그들은 모두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곳의 하얀 눈물. 마커스와 기술자 영감님 덕분에 우리는 그것이 글루미코 타워의 냉각수이며 낡은 지하 수도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늙은 기술자가 낡은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이 지점이다. 도시의 모든 폐수가 모이는 중앙 처리시설 근처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수도관이 있다. 그곳을 통해 타워의 냉각 시스템 심장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물론 놈들의 보안 시스템이 만만치는 않겠지. 계획은 단순하고 무모했다. 소수의 정예 인원이 지하 수도관을 통해 타워에 침투하여 냉각수에 그들의 마음을 담은 특수한 촉매제를 섞어 넣는 것. 가온의 글씨처럼 그들의 의지가 담긴 냉각수가 타워 전체를 순환하며 통제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가겠다. 아드리안이 말했다. 카일과 몇몇 건장한 노동자들이 즉시 자원했다. 그들은 뿌리 위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도시의 가장 깊고 더러운 하수 처리 시설로 향했다. 썩은 물과 악취가 진동했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낡은 설계도에 표시된 거대한 강철로 막힌 낡은 수도관 입구를 찾아냈다. 카일과 그의 동료들이 가져온 장비로 문을 여는 동안 아드리안은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가온의 화분에서 자라난 마지막 잎사귀를 갈아 만든 푸른빛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목을 작은 칼로 그어 후회의 피 한 방울을 그 안에 떨어뜨렸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그 병을 함께 붙잡고 되찾고 싶은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푸른 액체는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그들의 용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촉매제는 완성되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는 글루미코 타워의 심장부로 향하는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드리안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농장에 남아 그들을 기다리는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속죄하고 빼앗겨버린 미래를 되찾기 위한 한 퇴역 군인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